아이고. 네, 저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들어요, 접견은. 구치소 안에서 어찌 보면 변호사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을 이제 사무실 가기 위해서. 잠깐만, 이거 이렇게 저 요즘 세나 블루투스 음성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동시간 중에 좀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실시간 방송을 좀 자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지금 여기는 그 광명 근처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인데 제가 그 욜로 AJ님, 네, 안전운전 할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아니 정확히는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를 쓰기 위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끼워야 되는데 제가 하도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빼놓고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휴대폰 케이스 여기다 넣으면 꽂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지금 광명에서 저희 사무실 가기 전에 잠깐 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교차로가 있으니까 교차로에 멈출 때마다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이런 게 달려 있으면 체크해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나 이런 거 좀 해드리고, 그렇게 뭐 소통을 할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근데 밥을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집에 가서 뭐 간단하게 먹고 물론 또 오후에 사무실 가야죠. 네. 식사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식사를 다들 맛있게 하시길입니다. 와, 이게 내비게이션을 바로 못 보니까 되게 불편하네. 자, 좌회전, 천안역에서 우회전 쭉 직진. 그렇군요. 거치대가 위치가 낮아서 보면서 운전하는 건 어차피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이번주 수요일에 중요한 재판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사실 변호사가 하는 재판 중에 그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재판이 있겠어요.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수십 건 수백 건 사건 중에 한 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어서 다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수요일 사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날 제가 변호를 하러 가는 날이고, 그날도 또 공교롭게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네요. 남부 쪽이랑 자꾸 엮이는데 남부지방법원에서 수요일 오전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인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 지금까지였다면 아마도 그냥 과태료를 내셨겠죠. 이분이 과태료 내고 그냥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운이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하다, 뭐 법이 이렇게 먹었지 이러면서 그냥 내고 지나갈 사건인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지정차로 제 그런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공감을 하셔서 벌금을 내는 대신에 벌금 안 내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맡아서 이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아마 판사는 이게 이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은 고정 사건이라고 해서 원래 약식 명령 청구된 사건들은 판사가 그냥 서류 적당히 봐서 그냥 검사가 청구한 대로 처분을 내리거든요. 판결을 선고해버리는데, 이제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니까 뭔가 이럴 거예요. 뭐 이런 10만원짜리 사건에 변호사까지 와서 변론을 하지? 라고 그날 좀 의아해하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더 의아한 일을 만들어 드려야죠. 네, 이거는 근거 법률이 위헌이니까 위헌 심사를 해보자 라고 이제 판사한테 말을 했을 때 그 판사의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과 이제 시행규칙 발표 9에 따른 지정차로를 이제 저의 의뢰인인 신 분께서 어쨌든 단속에 걸린 건 맞고, 그 단속 당시에 상위 차로로 주행 중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은 이거는 빼박 유죄인데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할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분 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판사가 제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이제 밀렸다. 이 법이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로 갑시다 라는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판사는 재판을 중지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결론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판사에 따라서는 이런 걸 가지고 뭐 헌법재판까지 해 이러면서 그냥 판결 선고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행법의 효력을 유효한 거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식 이제 공판을 열었는데, 공판에 나와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한번 그 신청 취지를 잘 보게 돼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을 때 근거 법률이 왜 위헌인지를 막 주장하는지를 봐서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신청을 받아줘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잖아요. 그 제청을 해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는데, 법원인 제가 봐도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 주장의 당부당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재판은 중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어차피 현행법이 유효한 거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선고하면 돼요, 그 근거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게 합헌이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그냥 그 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것은 이 법이 위헌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이거 뭐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 위헌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이제 판결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겠죠. 왜냐하면 근거 법률이 무효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소급적으로 권리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고요.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정차로 위헌소송 참가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집은 9월 말까지는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 어쨌거나 헌법재판소로 갈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그럼 이 사건이 갔을 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이거 어쩌다가 그 벌금 10만원 받은 사람이 뭘 또 근거 법률이 또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 수십만 명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그 헌법재판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있는데, 그 재판연구관이 있겠죠. 특정 재판연구관이 재판관한테 보고를 하게 하고 싶어요. 이 사건 뭐 되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청구인단이 보니까 수십만 명인데요,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서 이름을 올리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헌법재판들 제기하는 사건 수가 1년에 수천 건인데, 그 수천 건 중에서 실제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서 정식으로 심사가 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에 뭐 지금 9명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공석이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 또 그때 좀 바뀌기도 하겠습니다만은, 9명이 수천 건 되는 회부되는 사건들을 다 제대로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이 사회에서 어떠한 논란이나 논쟁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지, 이런 거는 다 선택이에요. 어디를 가나. 기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받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슈가 되는 사건이죠. 그쵸?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몇백만 명이 동의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슈가 돼서 답하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법원도 비슷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면 더 신중하고 심도 있고 면밀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나왔을 때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뜯어보고 비판을 할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다고 쳐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제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송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나 근데 길 제대로 찾아가고 있나? 내비를 보자. 제대로 가고 있군요.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8분의 구독자분께서 보고 계시네요. 수십만 명 아니고 사실 수백만 명. 네. 다 그냥 오토바이 타는 사람 전부 다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단체 만들자 이야기하는 거, 그게 결국은 이런 거죠. 이렇게 사안별로 그때그때 모일 게 아니라 먼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단체 이름으로 다 모여서 있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남산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맞다 라는 생각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남산에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남산 일대에 그런 조치를 검토를 했었다는 거예요, 관련 부처에서. 황당하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러지? 나 자전거 왜 못 가게 하지? 뭐 사고가 뭐 발생했나? 아무튼 근데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 계기는 다양해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평소 자기 소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막 토론회도 하고 반대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우스운 상황인데, 그거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이 봤을 땐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특정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그럴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장에 맞는 근거들을 막 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럴싸한 보고서를 써서 내고, 또 윗선에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잘 대응을 해서 그 정책 추진이 백지화 되었었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요. 보통 특정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협단체들은 대관 업무라는 게 있어요. 대관 업무라는 거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장소 대관하는 건가? 라는 생각했는데, 대관이 뭐냐면 그 관청을 대한다. 관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어요. 어떤 협회든 단체든 간에. 그걸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청, 정부, 국회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미리 조율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좀 그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 바로 로비라고 하거든요. 평상시에 계속 만나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고, 일이 없어도 찾아가고.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그 대관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다 있어요. 이제 삼성으로 치면은 뭐 미래전략실 같은. 그래서 그 대관 업무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놔요. 왜냐하면은 조직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매출을 반토막 내거나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걸 만약에 모르고 있어봐요. 통과되고 나서 되돌리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네 조직의 그런 이제 명운을 좌지우지할 만한 법령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그 다음에 그러한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끊임없이 출입하면서 그 관련자들을 만나고 친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딱 터졌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제 바짓가랑이 잡고 애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통과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이제 잘 스킨십을 해놓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부탁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떻게든 뭔가를 좀 편의를 뭐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리고 위에 보고도 해주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 A 협회에서 찾아와서 그거 그렇게 통과되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하는데, 우리 좀 일단 뭐 한번 얘기라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그런 단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줄 만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듣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사단법인 뭐 무슨 협회 이런 데서 뭐 어느 정도 노력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들의 말빨이 안 먹히는 이유는 대표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일반 라이더들의 권리를 대표한다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단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무부처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이륜차 타는 사람들 대표하는 거 맞냐,
자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대표할 만하다 라는 어떤 그런 공신력 있는 공인된 단체가 필요한 거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아마도 수십 년 전부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처음 한 사람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좀 구심점이 없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총대 메고 이제 나서서 한다고 하면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뭔데?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겠어? 그 다음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구심력이 안 생기고 그렇게 흐지부지 됐었던 게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투명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서로 소통도 좀 더 용이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심지어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나둥으로 제쳐두고 좋든 싫든 일단은 좀 한 단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낼 땐 내고 뭐 싸울 땐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세력들이 이 이륜차에 관련된 모든 여러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서, 빅텐트라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뭐 주도권 싸움을 하고 뭐 그거는 저는 뭐 알 바 아닌데, 일단은 좀 모여주셔라 제발 좀.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저랑은 그냥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협조할 건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제 개략적인 생각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일반 라이더들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타는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샵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중요한 또 구성원들이에요. 그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프로 선수들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도 뭐 원하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 프로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도 결국은 돈이 돼야 되는데, 결국 모터사이클 저변이 넓어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쵸?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이런 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상생의 관계예요. 아마추어 저변이 넓어야지 그게 돈이 되고, 그러면 기업에서 스폰도 많이 붙고, 그렇게 또 그러면 또 좋은 인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좋은 인재가 그 프로 선수를 마치고 또 나왔을 때 다른 일을 할 것들이 많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프로 선수들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들어오셔서, 그래서 한 단체 안에서 여러 이제 직역이나 분과 뭐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각자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추진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좀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회도 만나고 정부 부처도 만나고 뭐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나 또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갔을 때 명함에 딱 파져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뭐 이륜차 시민연대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분명히 체크해요. 그 명함 들고 온 거 검색해서 이게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대표랑 정관이랑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실체가 있는 단체다 라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관련 법안 통과될 때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이런 우리 안을 우리가 준비 중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너희 단체 의견 좀 내봐라, 이런 걸 하게 돼요 진짜 나중에. 그 법령의 심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은 필수 절차거든요, 국회법에서. 특히 어떤 권리를 침해할 만한 법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정차로 관련된 우리 헌법소원 참가인단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될 텐데 그 단체를 누가 주도하든 간에 냉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행동,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체를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안에서 막 바보 같은 일을 해, 그러면 그거를 비난해야지 단체 만드는 거를 그냥 냉소하진 말자고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단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요즘에 SNS나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소통의 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은 그 언택트라고 해서 줌 화상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 이사회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변호사가. 그 2만 명을 대표하는 그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20명이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내려지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이제 줌으로, 그 줌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해요. 근데 되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막 마이크를 켜니까 막 혼선도 되고 그랬었는데, 방법을 찾으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진짜 회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그런 단체의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준비위원회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수명, 뭐 10명까지 안 필요해도 없어도 돼요. 몇 명만 모여서 먼저 그 단체의 어떤 기초 틀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회원을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해서 창립총회를 한번 하면 됩니다. 창립총회 하고, 창립총회에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글쎄요, 그 창립총회 회원들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아무래도 발언권이 생기겠죠. 모든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또 사람 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신 분이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진에는 이제 이런 이륜차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목소리를 많이 내오신 분들이 결국은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집행부에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추진하는 것을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뭐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은 우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그럴 텐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저는 좀 그래서 좋든 싫든 좀 같이 하자. 제가 이 업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지금 저 봐요, 2차로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정차로 위반을 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이게 뭐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고가차로 타고 이러려면 어차피 상위차로 오게 되고, 고가차로 지나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주행하면 2차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가급적 하위차로 내려간다고 하는데도
그럼 저 앞에서 경찰이 캠코더로 찍으면 저도 단속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원래 모든 범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무슨 치자가 들어가요. 실수로 이제 이르게 한다. 예를 들어서 과실치상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위험운전치사상죄. 그게 뭐냐면 사람을 쳐서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살인죄인데, 그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 이 경우도 처벌하게 되잖아요. 그건 처벌의 필요성이 있죠. 조심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고의가 없는 경우도 처벌을 하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법에 그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보면 그 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위반해서 뭐하게 내가 그거를. 그런데 그냥 하다 보면은 위반하게 돼요. 이렇게. 아까도 상해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저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라이더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법이죠. 야, 요즘은 근데 저렇게 저거 되게 1인 저 뭐지? 전기차 1인 전기차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은근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작은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바람직하다.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오토바이도 많이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주차 문제도 훨씬 용이하고, 길도 덜 막히고, 그리고 이륜차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면은 다 해결될 거예요. 주차장 문제며 뭐며. 결국은 어떤 사회든 마이너리티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쉽거든요.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려워요. 마이너리티는, 소수자들은 이게 성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라이더가 소수자예요 지금은. 그죠?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또 적다고 하기에는 많아. 이게 결코 뭐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백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몇백만 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소수자라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고 그러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호남 사람들 차별이 이런 정도였을까요? 모르겠다. 아무튼 제가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10분 정도가 지금 보고 계셨는데, 제가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느 정도 많이 드린 것 같고,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딱 옷 갈아입고 이제 또 사무실로 가야 되겠어요. 와, 근데 오늘 약간 하늘이 뿌옇네. 가을 하늘 치구나. 아무튼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10분 정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어쨌든 누적 조회수가 보니까 뭐 몇천 건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중복 카운팅도 되고 할 테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본다는 건데, 주위에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제 방송을 바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은데, 방송을 좀 주위에 같이 타는, 오토바이 타는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주 가는 카페나 뭐 그런 쪽에
제 영상을 그냥 막 퍼가셔도 되니까 퍼가서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같이 참여하자. 나중에 단체를 만들게 될 때 단체 그 준비위원회나 그다음에 창립 총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 소식을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이 부조리를 좀 뜯어 고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오게 해야죠. 그래서 저의 취지에는 대체로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거는 실천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천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지정차로 헌법소원 또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륜차 타는 사람들의 그런 시민연대를 만들게 되면 다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주위의 모든 라이더들은 1인당 10명씩 1100명씩 이렇게 해서 내 주위의 라이더들이 다 한 단체로 들어오게끔 하면 그 단체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참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고 오토바이 타는 분들 진짜 많던데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이거 어떻게 멈추지? 놀자. 이렇게 막 또 인사 댓글들을 남겨주시네요. 감사드려요. 네, 응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근데 제가 참 일을 하랴 이거 하랴 참 너무 요즘에 바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영상의 내용과는 좀 다소 상관이 없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뵈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저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